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재보선 투표율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4.2 재보선 투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일단 오후 5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21.7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뭐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이 이제 부산광역시 교육감하고 기초단체장 5명을 뽑는 뭐 선거들인데요. 일단 뭐 부산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18.39%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21.5%, 충남 아산시장의 재선거 투표율은 32.8%고요. 전남 담양군수가 58.7%, 경북 김천시장이 41.2%, 경남 거제시장이 39.8%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5곳은 지금 합산 투표율이 한 32%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가장 관심 많이 받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PK 지역, 그러니까 영남권의 최근 어떤 여론 지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경남 거제시장 선거가 될 텐데, 경남 거제시장은 이제 평균보다는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제 이 지역에서의 투표가 상당히 좀 뜨거웠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늦게 좀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보궐선거다 보니까 뭐 따로 출구 조사를 하는 건 아니라서요. 10시 이후가 되어야 개표율이 좀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가 확보된 뒤에야 좀 윤곽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드디어 헌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제 이틀 남았죠? 이틀도 채 안 남은 거죠. 네, 오늘 뭐 하루는 다 갔으니까요. 이제 내일 하루가 지나고 나면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각 진영마다 뭐 각자 별 근거 없는 여러 가지 밖글들이 막 난무하고 뭐 극도의 어떤 뭐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니라서 이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넷피셜이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전망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오늘 오전부터 받아본 이른바 밭글들, 뭐 예전에 이제 지라시라고 했었던 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 이제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일단 근거가 없고요. 허황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자기 희망을 섞어서 만든 그 밖글들이 있는데 희망을 섞어서 만들려면 좀 어떻게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속이 보이는 밖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내용도 이제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많이 틀려서 뭐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이 밖글들이 유통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그런 정보들에 그렇게 크게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좀 공해 수준으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이제 공신력 있는 혹은 뭐 데스킹을 거친 보도 내용을 참조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에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거의 뭐 자기 편 좋을 대로 해석하는 뭐 일종의 이제 희망 회로를 이제 가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여야가 서로 이제 그 각자 좋은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당 쪽에서는 뭐 기각 의견이나 혹은 각하 의견이 이미 주류가 됐다라는 식의 해석들을 쏟아내고 야당에서는 뭐 8대0 이 인용 외에는 이제 다른 방법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헌법재판관들이 심리에 들어간 이후로 외부와 완전히 소통을 끊고 이제 사건 심리에만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헌재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무처 내부에서도 웬만한 정보들이 완전 차단된 상태가 워낙 좀 이어지다 보니까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이제 각 당의 지도부들도 별다른 정보가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이어졌었던 이른바 대드락설이었습니다. 뭐 헌재 내부에서 3명의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고집을 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SBS 보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의도 정가를 휩쓸었는데 뭐 그 이후에 그래서 급하게 국회에서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헌재 심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제기된 의혹들의 뭐 상당수가 이를테면 특정 정당과 헌법재판관들이 내통하고 있다. 따로 정보를 흘려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원 사무처장은 뭐 추호도 그런 사실이 없고 심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헌재 평의 자체가 재판관들만 참여를 하고 연구관들도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고 사무총장은 당연히 뭐 헌법재판소에 이제 사무와 관련된 것들을 관장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심리 내용은 뭐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야당에서는 헌재의 사무처장 직책 자체를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맡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을 대법관이 맡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법관 중에 한 명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법원의 어떤 상황들을 브리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기능을 헌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법안도 발의됐을 정도로 답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뭐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의 질의가 있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이 공지가 된 거고요. 이것도 역시 그만큼 국회에서도 전혀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좀 밀도 있게 보안을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정보가 새어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전부 다 추측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선거를 앞두고요. 실질적인 행정적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행정적 준비의 주요 사안들은 이제 경찰이 맡고 있는데요. 네, 뭐 무엇보다도 워낙에 좀 양쪽 진영이 모두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뭐 사실상 이제 폭동으로까지 번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어서. 지금 이제 경찰이 상당히 탄탄한 사전 차단선을 구축을 하고 경력을 폭넓게 배치를 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른바 이제 진공 상태화, 헌법재판소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서 사람이 통행을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 기존에는 진공 상태 구역을 헌재 반경 100m 정도로 이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m를 진공하는 작업을 어제까지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 오후 2시부로 이 진공 상태 구역을 확장을 해서 헌재 반경 150m로 최종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이제 완충 지역을 두는 진공 작전을 펼친 거고요. 이 구역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가 되고 뭐 현재 그 헌법재판소 인근에 있는 안국역 같은 경우도 1번 출구, 6번 출구가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고 운현궁 같은 이제 주변 문화재 현대 기업체의 이제 개동 사옥 그리고 제동초등학교 인근 양방향 도로 등등에다가 다 이제 차벽을 설치해서 차량 통행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현대건설 같은 이제 회사들도 민간 회사들도 이 헌법재판소에 이 선고가 있는 당일날은 회사의 문을 열지 않고 자택에서 이제 근무하는 걸로 이 한 상태고요. 초등학교들도 이제 대부분 지금 휴교를 해서 그날은 이제 출석을 하지 않는 뭐 그런 날로 이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지간에 그렇게 이제 반경 150m까지 진공 상태를 확대를 했는데도 양쪽에서는 모두 이제 헌재 주변에서 24시간 헌법재판소를 향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지금 밝혀놓고 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운현 하늘빌딩에서 사직 파출소에 이르는 1.5km 구간을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가 모이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의 이제 집회 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24시간 집회를 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아면세점부터 대한문까지의 구간에다가 2만 7천여 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경찰이 최대한 이 양쪽 그 집회 집단을 떨어뜨려 놓은 상태로 완충구역을 확보해서 치안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발표를 해놓은 상태인데 언제든지 좀 분위기가 좀 격앙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회도 역시 뭐 긴장감을 피할 수 없겠죠. 국회도 오는 3일,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 지난 시각부터입니다. 3일 0시부터 주말에 이르는 이제 6일까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고요. 주말까지도요? 그렇습니다. 주말에도 이제 혹시 이제 국회를 침탈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는 주로 국회 뭐 그 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결혼식을 여는 언론인들이나 뭐 국회 관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결혼식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전부 이제 신원 확인을 하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사무총장 명의로 각 의원실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공문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민원을 하겠다라는 민원인들의 출입도 이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상태고 국회 차량 출입을 위해서 외곽 출입을 할 수 있도록 1, 2, 3, 6문만 개방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차량 출입을 할 때도 탑승자 전원을 뭐 국회 공무원증이나 혹은 출입증을 확인하고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지금 이제 슬슬 국회 윤중로 인근에 이 봄꽃들 벚꽃이 이제 피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주최하는 봄꽃 행사도 일단 원래는 이번 주 주말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 조치를 했습니다. 세월을 잊고 살았는데 딱 그때군요. 저희 회사가 그렇습니다. 여의도 있을 때는 참 벚꽃이 볼만했는데요. 자, 김용현 관련해서요. 뭐 수사 결과들이 하나하나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 네, 12산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에서 지난 연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방식 이 문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경고 사격 중심으로 대응 방침을 바꿨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군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를 한 건데 12월 12일에 군 관계자를 조사를 하면서 이런 증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부임하고 나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급하게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사격으로 도발을 해오면 여기에 대해서 지체 없이 원점 타격을 하는 것으로 대응 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물풍선 같은 게 넘어오는 경우에도 북한 쪽을 향해서 사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할 경우에 우리는 원점 타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직접 타격을 하는 방안까지도 대응 계획을 세워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칫하면 국지전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조치하도록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혹들이 다 외환 혐의에 대한 의혹과 다 맞물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부임하면서부터 기존의 신원식 전 장관이 잡아놨던 대응 계획을 바꿔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더라도 일단은 무대응 원칙. 왜냐하면 이제 오물풍선에 뭐가 들어있을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게 이제 적대적 행위의 어떤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를 알 수 없는 거라서 자칫 거기에 대고 사격했을 경우에는 이제 국지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사태 파악하는 걸 우선해라라는 방침이었는데 그걸 이제 뒤집었다라는 거고요. 인명을 살상하거나 화재 같은 사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한해서 북한 지역을 향해 이제 원점 타격을 하라라는 게 기존의 지침이었는데 이것도 강경한 방침으로 이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관계자가 느끼기에는 국지전을 도발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동안에도 보도된 여러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북한의 평양에다가 무인기를 보낸다든지 혹은 뭐 포 사격 훈련을 연평도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듯 했다라든지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우리 이제 공격 헬기를 띄워서 비행하도록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향하고 있는 혐의점은 결국 이제 북한의 도발을 일부러 유도해서 사실상 그걸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던 일종의 이제 외환죄의 혐의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았었는데 그 관련된 뭐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사실상 확인되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환에 대한 수사는 정말 앞으로 지금까지 크게 어떤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특히 남북 분단 국가인 우리로서는 국민들의 어떤 생존권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란 관련 사건들을 주도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고요. 오늘 전해드린 거는 이제 공수처가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이제 지난해 이미 수사된 내용이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 3개월여가 흘렀는데 그 뒤에는 공수처에서도 별다른 진척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요. 원점 타격이랑은 거의 전쟁을 하자는 어떤 그런 의도 없이는 사실 그런 판단을 내린 이 분단 국가에서요. 남북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정말 민족의 이 한반도의 운명을 걸고 하는 장난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용어상으로 보면 이제 원점 타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화기를 동원해서 북한 지역에 대한 그렇습니다. 공격을 수행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싸우자는 거냐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원식 장관 시절에 했었던 대응 지침, 그러니까 우리 인명이 살상당하거나 혹은 뭐 화재 같은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 방침으로 원점 타격을 하는 게 우리 군의 이제 기존의 기본 방침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하면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식이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북한에서 풍선이 날아온다라는 걸로도 이제 원점 타격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에 대해서 포격을 가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서울 국방부에 앉아서 그런 식의 이제 결정을 내렸었던 김영현 장관이 무슨 생각이었었는지를 사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도 이제 파주시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파주시 같은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마다 북한에서 지금 쏘고 있는 대남 방송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까지 양쪽에서 서로를 격하게 공격하는 방식으로 흘러갔던 것도 혹시 그 배경에 이런 무력 도발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라서 인근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인근 지역만 그렇겠습니까? 이건 뭐 한반도 전체 운명이 걸린 부분이고요. 정말 그런데 이런 어떤 수사 결과가 조금씩 흘러나올수록 분명한 것은 이게 내란 혐의 못지않게 정말 엄중한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보다 덜한 혐의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을 강구를 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섬찟한 어떤 집단입니다. 자, 그 뉴스토마토요. 그 비상계엄 당일.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맨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상이 공개됐죠. 네, 그 말씀은 사실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이 최후 변론에서 본인이 직접 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 투입됐었던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707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도 관련 조치와 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거는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했었던 거지 사람한테 사용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다라고 본인의 국회 증언을 뒤집는 발언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했었는데 이것과 대치되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뉴스토마토가 국회로부터 이제 CCTV 영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계엄 당일이었던 12월 3일 밤 11시 54분쯤입니다. 그때 촬영됐었던 CCTV 영상인데 707 특임단 대원들 4-5명 정도가 이 시간대에 국회로 침투하기 위해서 국회 후문 쪽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그때 뉴스토마토 소속의 유모 기자하고 이제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모 기자는 순간적으로 이 군인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휴대전화를 꺼내서 촬영 시도를 했는데 그걸 보고 대원들이 유모 기자를 이제 제압을 시도를 하고요. 국회 본청 벽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폭력을 가했다라는 게 이제 1차적인 문제고 그렇게 이제 제압을 한 뒤에 유 기자의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추가 제압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한 대원이 케이블 타이 가져와라고 직접 지시를 했고 다른 대원이 케이블 타이를 가져와서 포박을 하려고 시도하고 이제 CCTV 영상을 보시면 한쪽 손목에 체결을 하는 장면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유 기자가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바람에 뭐 발목이나 이렇게 이제 체결하려고 했었던 시도는 이제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유 기자의 이제 다리를 걷어차고 쓰러뜨리려고 시도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광고. 자,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요. 네,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의 말씀을 뭐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렸는데 비상계엄 당시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 지난 1월에 특전사 지휘부에서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김 전 단장의 해외 파병을 위해서 추천서까지 작성했던 걸로 MBN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 김 단장이 이제 남수단에 배치가 돼 있는 우리 한빛 부대의 해외 파견을 신청을 했고요. 계엄 관련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인사 조치를 앞둔 상황이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김 전 단장의 상관이자 특전사 소속인 A 준장이 직접 추천서를 작성해서 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추천서 내용을 보니까 대테러 작전과 특수작전 수행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장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내란 주요 종사 임무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군에 이제 굉장히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장교로 소개를 해가지고 해외 파견을 하려고 했다.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군 내부의 사람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김현태 단장을 해외 파견을 보내려고 했었던 데에 혹시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개입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의심을 하지만요. 이 사안 자체로 봐도 특전사 지휘부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은 이들의 인식이 이게 특전사 지휘부에 남아있어도 된다는 인식인가요? 왜냐하면 아까 임 작가 말씀하셨지만 내란 주요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데 탁월하다고 평가를 하면 그렇습니다. 내란 주요 종사를 하라는 얘기 아주 단순한 논리로 하면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내란에 참여하는 데 탁월했다라는 이유로 해외 파견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 군 고위 간부들의 어떤 인식 수준에 대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요번 하여튼 이 계엄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이른바 어떤 이 각 분야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그 도덕성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말 지탄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조직도 아니고 이제 검찰이다 보니까 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입시 혐의를 수사했었던 가혹하게 수사한 걸로 이제 평가받는 검찰의 수장이 본인은 뭐 그와 준하는 혹은 더 심한 문제로 이제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JTBC가 어제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게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의 EU센터에서 연구 활동에 참여했다. 연구원으로 연구보조원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경력으로 이제 적시를 해서 외교부에 근로자 채용 때 제출을 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이제 연구보조원이 아니고 석사 연구생으로 이 연구소에서 해당 심 씨를 이제 분류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제학연구소의 자료를 보니까 EU 연구센터의 구성원 소개 중에 석사 연구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원도 아니고 연구보조원도 아니고 석사 연구생이면 뭐 사실상 이제 대학원에서 교수의 조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경력으로 쳐줄 수 있는 게 해당이 되느냐, 적절한 자격 기준을 갖춘 선발이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격 요건 중에 하나였던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게 그동안의 지적이었고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증거 자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어떤 한 권력자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채용 규정을 바꾼 셈인데요. 이것이 과연 조국 전 장관과 비교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것이 덜 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의 채용 과정을 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채용이 추진 중이던 직군을 좀 바꿔서 채용 공고를 바꿔낸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격 요건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사실상 거의 채용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